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탈법,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총책임자 이명박 구속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거짓과 불의를 싫어하시기에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징표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신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신운용 박사를 모시고 안중근 의사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이 시대의 안중근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강주교구의 최민석입니다. 예, 신운용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예, 박근혜 일당의 국정원이 한 짓을 보니 간첩을 잡는 기관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고 심지어는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또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칼 858기 가족회 그 회장이셨던 차옥정 대표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파탄내고 있음을 보면서 지금 안중근 의사가 더욱 절실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온몸을 던지신 안중근을 이 시대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안중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안중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함께 먼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최 시모님 안중근 하면 딱 각인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아, 이거다. 우리 신앙의 그 정말 사표이고 민족 그리고 약자들을 아주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중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것이 사회적 확대로 이어지면서 그 민족 문제로 연결되고 그 민족 문제가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말해왔던 어떤 의미로 보면 현장 신학을 실천하신 안중근 의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가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중근 의사는 역사다,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는 수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현실과 관계없는 삶, 그거는 역사가 아니죠. 현실을 어떻게 개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런 이 역사적 경험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 부정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안중근 의사야말로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처럼 된다면 이 시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 하면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딱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요. 네. 두 분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시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안중근 의사 그러면 네. 왜 그 네 번째 손가락인가요? 예, 단지. 단지 동맹에서 이제 손가락 한 마디를 자르고 이제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했던 어릴 때부터 첫 번째 이미지는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안중근 의사의 사진 같은 걸 보면 이제 왼손을 이렇게 좀 뭐랄까 감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자세. 어릴 때부터 생각났던 건 이거였는데요. 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남산을 갔을 때 네. 안중근 의사 이제 그 동상인데 당연히 이제 그 모습이 먼저 보였죠. 이 손가락이. 근데 그때 써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왜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옥중에서 쓴 글인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손가락 끊어진 단지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이분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쏴서 죽인 사람.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만 이렇게 떠올렸었는데 사실 이 글귀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이제 동양평화론이라든가 뭐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뭐 이걸 집필한 걸 보면서 이러한 행동에는 본인의 그 철저한 좀 뭐 사상이랄까요, 철학이랄까요, 꾸준히 스스로 공부하고 단련했던 이런 게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좀 점점 커가면서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특히 이제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글귀가 계속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하여튼 정말 그 공부는 열심히 하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좀 자신 없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어려서는 단지였다가 점점 커가면서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 공부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저는 안중근 하면은 천명 그분이 쓰신 유목의 한 휴가 생각이 납니다. 천명. 천명을 따른 사람 안중근. 하늘의 명령을 받들다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안중근 의사가 한국의 침략자이고 동양 평화의 파괴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분명히 천명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 추모이사에서 강론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토마스 의사가 애국 독립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행위는 천주교 신앙의 발로였다. 그러니까 천명에 따른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를 종교인의 모델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안중근 의사의 그 천명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천애인의 삶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이중적인 또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중근 그분을 현대 신앙인의 표상으로 그게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주권 방송에서 사회에 걸쳐서 우리 안중근을 다루는 것은 많은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안중근에 관련해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정말 감히 폄하하는 얘기들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애국 은폐 축소 과정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그런 안중근 의사의 사실 과정들을 은폐하게 하는 몇 가지들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좀 소개해 주시죠. 안중근 의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일본 측에서 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그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 뿌리 깊게 존재했다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거는 그들의 어떤 이 사고 방식에 의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 내부에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권력의 하나의 어떤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떤 역사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그들로서는 새롭게 역사를 해석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각인시키면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의 의식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친일파들이 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사실은 뭐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실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자기네들하고 반대로 행동했던 분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역사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자기네들 입지가 좁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유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문제 거기서 특히 이제 한국 현대 대한민국의 출발에 대해서 뭐 그걸 건국절이냐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이전에 한국 역사를 총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의 연속성에서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일제 시대부터 이제 계속 이익을 차지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일제의 종로로 타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좀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일제에서 배운 방식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한국 내 이 일부 세력의 평가 이거는 민족적으로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이거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이제 수많은 테러리스트가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이토 히로부미였을 텐데 그 테러리스트를 그러니까 방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테러리스트는 이또였다. 이또였다. 네, 이또였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거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테러의 개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예. 정치적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 갖고 있었죠. 그는 조선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 조선을 지배하는 방법은 이제 폭력을 썼어요. 무력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수를 죽였어요. 수많은 이 당시 조선의 민중들을 죽였고 수많은 또 중국의 민중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또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우리가 이렇게 테러리스트 이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국의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또를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도 평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안중근한테 그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몰상식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이또 테러리스트 이또 이렇게 평가를 하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가 이제 전제되어 있냐면 정상적인 정치적 군사적 활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탈적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그 전제가 되게 되냐면 당시 그 일본이 물론 이제 그 한국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했었던 그 당시가 그 바로 일본이 강제 합병하기 직전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 대한제국이 존재를 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입장에서 사실은 소위 일본식 주장에 따르면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보호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이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한 개인이 일탈적 행동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데 팩트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 전이었고 일단 두 번째로 이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이미 대한의병을 조직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관군은 아니죠. 음.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자꾸 한국을 침략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서 이미 그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 당시에 이제 그 대한의병 참모중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네. 이 일종의 말하자면 군사 작전을 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본인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었나요? 해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할 작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작전이 그러나 이제 현실적 이유로 뭐 어느 역에서 하고 어느 역에서 하고 쭉 작전이 있었는데 좀 변경도 되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하얼빈 역에서 군사 작전에 성공을 한 거죠. 즉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따라서 이제 테러리스트의 행동이 아니라 그 대한제국을 병합하고자 하는 침략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인 일본 제국에 대해서 그 천병 이토 히로부미를 군사 작전으로 제거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해석하는 것이 팩트에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뉴라이트 집는 그 세력들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또 뭐 반동 분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는 그들에게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 부분을 쭉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 선생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 너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 역사 공부에서 뭐냐면 바로 이제 용어의 문제인데 이 선생님도 쓰시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예. 합병, 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용어예요. 예. 예컨대 병합이라는 그런 용어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대한민국 교과서에. 그는 교학사, 교과서 말고 다 실려 있어요. 예. 그거 앞에 강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의 논리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강제병합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 통감부 자리에다가 이 2010년에 거기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뭐라 할까요? 기념비 비슷한 걸 한 게 세웠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강제병합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예요. 100년 됐을 때. 예. 근데 이거 강제 병합이라는 거는 그 2010년도에 이제 일본 사회단체하고 이제 한국의 보호단체하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일본 측에서 병합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일본 단체에서. 한국 측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타협안으로 앞에 강제자를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강제자 붙였다고 해서 병합이라는 용어가 변질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당신네들 왜 강제 병합을 그렇게 쓰느냐, 왜 그런 식으로 일본 시민단체들하고 타협을 해서 100년 행사 안 하면 안 했지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그 단체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본이랑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류도 하고. 예. 저는 굉장히 그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 병합이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구라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구라치라는 사람은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거든요. 당시 일본 그 외무성의 넘버 3였어요.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을 때 바로 이제 그 대련으로 달려가서 안중근 의사를 이제 사형시킨 데 총 지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예. 판사나 검찰들에게 그걸 그렇죠. 지시를 내렸죠. 압력을 넣은 거죠. 사용시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을 이제 쉬운 말로 먹는데 이게 먹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무력으로 해도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이 너무 좋아서 일본의 국가가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 일본의 판도로 들어갔다. 예. 이런 용어를 만들려고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합병, 이거는 1대1로 합치는 거거든요. 경제 용어에. 이거는 말도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쓰지도 않았던 그동안. 별로 쓰지도 않던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 용어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서. 예. 예? 그는 다분히 침략적인 용어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교과에서도 실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한다는 거는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대한민국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그래 교과서 교과서만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제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 이랬던 거예요. 미조부찌라는 사람인데 검찰관이었어요. 미조부찌가 안중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 병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안중근이 뭐라고 대받아쳤냐면 병탄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병합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탄은 강제로 삭힌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 당시 시대상을 정말 아까 정확하게 인식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탄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국치 이런 용어를 써야지 이 안중근의 사상이 우리 부합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이제 생각하고 쓴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사용했던 용어들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용어 하나하나 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러면 통상 뭐 강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언젠가부터 제 아주 어릴 땐 뭐 이제 일제 36년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언젠가부터 일제 강점기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 강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한국 근대사 교육에서 용어가 몇 가지 특히 개학이라는 용어 개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시각이죠. 아주 미개한 나라를, 그래? 야만적인 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조선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야만적이나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일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들의 인식이라는 건 넘버 2였어요. 그럼. 예, 그들이. 근데 그런 우리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용어가 바로 개학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미개한 상태에서 이제 개화된 상태로 가는 그 시기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용어도 안 되고 이 강점기는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역사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일 전쟁기라 그럽니다. 전쟁기. 우리도 이 헌법에 따르면 이거 강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거 국치란 용어로 쓰잖아요. 국치란 용어의 의미는 이 국권이라는 거는 자연권과 같아서 인권과 같아서 빼앗을 수도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강제로 조선에 들어와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총칼 앞에 이제 깡패처럼 이렇게 행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국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만 우리는 국치다, 부끄럽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자연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치를 썼고 강제 점령기, 강점기 이런 용어는 역사 해석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 우리 대일항쟁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항쟁을 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강점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의식이 아니잖아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항일 전쟁을 한 역사였지. 예. 그래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점기다 그러면 한국 역사는 어디서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윤영기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캐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싶은데요. 그 안중근의 아버지로서 그 안태운 당시에는 신흥 호족 세력으로서 그렇죠. 자리 잡고 있었죠. 예. 그때 그 동학군과의 관련 사안들이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안태운, 그러니까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운이 당시 동학군 접주였던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안에서 미략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료소를 하 있는 이제 의병과 동학군과의 미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당시에 그 동학군으로서 접주로서의 김구와 안태웅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거는 손 박사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략설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안중근 집안은 당시 항해에 대해서 이제 부자로 얘기하면 세 번째로 가는 부자였어요. 그 이제 특히 해주 지역에서는 이제 김구 선생님도 거기 해주 그쪽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그 시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조선이 그 뭐랄까 지금 같은 그런 개념의 시대가 아니고 계급이 남아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안태운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계급적인 신분상, 신분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락설은 뭐 그는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가 없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안중근 집안이 동학을 뭐 진압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사실은 그냥 동학군은 정기군이 아니고 일반 그 농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숫자는 많았지만 이들이 그 무슨 군사훈련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안중근 집안은 그 포수가 있었어요. 70명 정도 포수. 굉장히 사병이죠, 사병. 쉽게. 네. 정기적으로 이들 훈련도 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특히 그 무력도 있고 아무리 동학군이 많아도 이들을 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학군은 뭐 총 한 자리도 그러니까 안중근 집안의 그 포수의 DNA가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하게 세 발로 맞습니다. 적중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중근 집안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양반 가문은 아니고요. 그 무방 가문이었어요. 무방. 예, 그 무가 출신들이 이제 조상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무반 가문이었고 부자가 된 건 이제 할아버지가 쌀 장사하고 그 어업을 해서 부자가 됐죠. 그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동학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하나는 이제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중근 지방에 압력을 갑니다. 왜 그 군량미가 있었어요. 정부 군량미. 근데 사실은 그 어윤중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기 거라가 이제 어윤중이 이제 압력을 가해 안중근 집안에.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천주교 쪽으로 이제 그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 입교 동기가 사실은 그 어윤중의 외부 탄압으로부터 어떻든 간에 자신의 보호막을 천주교 안에서 찾기 위한 그런 동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 이제 아까 그 동학군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안중근이 동학을 제거했으니까 어떤 민중을 탄압하는. 네, 그 부분이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중근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건 한꺼번에 점프를 할 수 없거든요. 역사적 경험이란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시대적 한계지 안중근 개인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 한계하고 개인의 한계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안중근 의사가 지금 태어났다면 뭐 그런 양상을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의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태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결국은 신흥호족 세력으로서의 아버지의 그 호족 의식이 있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천주교로 그 개종이라 천주교에 입교하면서는 이제 호교론적인 의식이 생겼을 테고요. 그것이 이제 민중의 사랑으로 엮어지면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호민 정신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민족 정신, 민족 의식으로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안중근 의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죠. 뭐 안중근 의사는 이제 그 당시에 보통 돈 많은 집안의 도련님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기생집에 출입한 것도 사실이고, 예. 뭐 안흥칠 역사에 따르면 기생을 팬 것까지 나와요. 자기 그대로 이제 써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안중근이가 음주 가물을 음주 가물을 뭐 숨겼죠. 그야말로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보통의 인간이 이 한국 역사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사상을 갖고 활동을 했던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안중근 의사를 그건 역시 이제 가톨릭의 그 사상 아까 신성국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천명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천명하고도 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정말로 가톨릭에 들어가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그렇게 이제 변한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가톨릭 신자가 좀 있었을 텐데 왜 안중근 의사만이 그랬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톨릭 내부에서 그는 굉장히 모순이 존재했던 거죠. 그는 당시 서양 신부들에서 장악된 상태였으니까 오직 그 구복적인 신앙 여기만 치중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 신에 대한 해석, 새로운 신학을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만들면서 제국주의적인 신학하고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그 안중근 신의 신학이 역사 민족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안중근은 열었고 그런 세계 새로운 세계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조선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사의 이 제국주의 전개 과정, 일본의 침략에서 이 새로운 어떤 세계를 안중근은 제시했고 또 그런 행동으로 보였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동양평화론이죠. 예. 그 이제 안중근 생애 그분이 쓴 안흥칠 역사 거기를 보면은 그 안 의사가 그 천주교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당시 그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선교했던 그 홍석구 빌렘 신부 요셉 신부인데 그분이 안중근을 자기 비서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홍 신부 밑에 프랑스 신부인데 그 신부 밑에서 8년 동안 함께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홍 신부님이 8년 동안 안중근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학문들. 요즘 같으면 그게 사무장이기도 하고 복사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선교사면서. 그리고 뭐 그 한국 불란서 신부님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뭐 강론이나 예비하기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홍석구 신부의 오른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홍 신부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유럽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년 동안 다녔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 과정을 가톨릭 신학 과정을 다 코스를 밟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안중근이 배운 게 유럽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 세계 역사 또 어떤 그 유럽의 근대화된 그런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또 다른 나라의 흐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여기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과 민족 의식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신앙을 그래.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그것이 승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신부하고 관계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8년 가까이 함께 그 살면서도 그 서양 선교사로서의 빌립 신부의 제국주의적 그 독선과 폭력을 눈앞에 목격하는 과정들을 몇 번 겪으면서 그렇죠. 예. 정면으로 항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좀 생각하기 좀 그 상상이 좀 안 되지만 지팡이로 이렇게 수차례 그 때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빌립 신부가 용서를 청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두 사람이 그 성격이 보통 그 불같은 성격이 두 분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그 불의에 대해서 아무리 당신의 스승이고 또 아버지 같은 신부님이지만 신부님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그 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또 화해하고 다시 함께 또 그 종부성사 나중에 같이 함께 미사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 죽는 순간까지 끊기지 예, 않고 이제 지속된 거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역사라는 거는 반드시 현실의 문제를 반추하지 않으면 그는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역사는 무엇인가 개념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와 같은 행동의 양식들, 방법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그야말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민거리거든요. 예컨대 정부에서 그 투표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안중근 의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였으면 그걸 그냥 방관하고 그대로 지났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 단체가 저는 물론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보수적이고 특히 신자와 신부님의 관계는 계급적이죠. 완전 계급적인 관계라고 이제 하죠. 그 시대는 더 했을 거예요. 그는 더군다나 예국인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 아닌 거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정의가 뭔지 이거 정의다. 내 말이 틀렸으면 내 말이 틀린 걸 증명해야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빌런 신부랑 이제 주먹 다짐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간도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빌런 신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간도로 갑니다. 독립운동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런 신부가, 야, 그러지 말고, 독립운동은 가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교육이나 열심히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독립운동이다. 교육에 치중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신자로서의 이 길인데 너는 왜 그러냐. 안중근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벼루 있죠, 벼루. 벼루를 신부한테 던겨버렸어요. 그 신부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한마디 신부님한테 던진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 종교보다 국가가 앞섭니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건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뭐냐면, 이 종교를 빙자해서, 이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을 유린하거나 독립을 해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 진리, 정의, 이거를 막는 신부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신부님이냐? 당신이 정말 신부님이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도로 가고 블라디프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빌런 신부랑 만나죠. 그때 얘기는 또 안중근 의사가 다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냐. 빌런 신부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왜 그 얘기를 그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러냐. 그때 정확하게 다시 얘기했으면 너랑 나랑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빌런 신부는 뭐 그 변명이라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빌런 신부가 변화하는 양상 조금이라도 이제 보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주교나 그 당시 주교는 이제 미텔 주교님 그리고 신부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꽤 많은 신부들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제 관계를 맺었던 빌렘 신부님인데 그 주교나 신부들의 현실 인식이 결국은 불란서로부터 주입받은 제국주의 현실 인식 그리고 파리 해방선교회의 그 타협주의 방식에 어떻든 간에 한국 지배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위치를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식민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하면 가톨릭 교회를 지키려고 할까 하는 그 교회 지킴에 대한 것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을 그 안이사님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진리 그리고 이거 믿지만 애국 선교사들의 그들의 가치관 그 마음은 믿을 수 없다. 신부 당신 믿을 수 없다. 이 나라의 독립과 결의의 자유를 되찾는 일은 신부님이나 주교들에게 그 요청하거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그 독립을 지키고 결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주의식이 아주 강했던 모양 같아요. 그 이후로도 이제 사실은 신부님들하고 당대에 전통 천주교회하고 조선 전통사회하고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죠? 많이 있었죠. 뭐 제주도에서 그 충돌의 문제, 네. 그 제사 특히 제사의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때는 뭐 지금은 제사를 가톨릭에서 인정하지만 그때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문제, 그러니까 전통 문화에 대한 일종의 파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의 양상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박해 빌미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조선 전통사회하고 천주교하고 충돌이라 그러면 관과 민의 충돌, 또 천주교를 믿는 그 신앙인들과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이들과의 충돌, 더 나아가서는 그 천주교를 믿는 그 백성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백성들과의 충돌, 더 나아가서는 또 뭐 천주교와 사회 집단들과의 충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런 충돌들 과정들을 보면서, 천주교인들이 불란서 신부나 종교의 위세를 입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나, 또 부당한 이익이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 조짐들은 당대에 상당히 있었던 모양 같아요. 있었죠. 뭐 안태훈 경우도 뭐 그런 거지. 안중근 아버지 안태훈도 처음에는 이제 물론 그 종교심이 없었냐 그거는 아니겠지만 종교심도 있었지만 역시 그 서양 신부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거를 극복하면서 안태훈의 어떤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이 종교와 민족과 국가와 역사를 그대로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결국 민족 운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독립 운동이었고 그걸 넘어서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평화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조선의 독립 문제를 넘어서 이제 세계 평화의 문제죠. 세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이 문제는 이제 종교성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결국 이제 안중근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성, 신앙, 이것이 그 시대에서 다른 가톨릭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제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당시의 가톨릭의 한계를 일거에 극복하면서 적어도 현대 가톨릭 운동사의 하나의 지표가 됐고, 그 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자기네들의 그 사상적 근원을 안중근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중근의 역사가 현대에 우리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하나 이론적 바탕이 됐고, 그것이 또 이제 70년대, 80년대에서 일정하게 작동이 됐지만 90년대 들어와서는 또 그 작동이 멈췄던 것 같아요. 다시 한국 사회가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을 때, 이 똑같이 이제 그 안중근의 이 사상이 재조명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하느냐,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가톨릭 신부님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문제가 제주도 강정의 문제까지 이제 확대되고, 또 이 정권에 대한 이 부도덕성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문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안중근의 정신이다. 네, 안중근의 정신으로 보면 결국은 그 현장을 보면서 현실 인식의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안중근이 제국주의의 침탈과 일본 제국주의의 환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기준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사실은 일본에 대한 당시에 일본을 이게 환상적인 틀로 이렇게 보던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오 경장 이후에 신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안태훈도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태훈의 영향을 받았던 안중근도 사실상 초창기에는 그곳에 자유롭지 않았을 터인데 어느 단계에 가면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이제 그 계몽운동으로든 또는 무장투쟁으로 전개되는 아주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글쎄, 그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 실제로 보면 그 안중근의 이사가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아직 강제로 그 국치를 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치욕적인 상태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뭘 빼앗아가 버린 않았지만, 뭐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그 침략이 아예 그 제도적으로 노골화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일제가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게 실제 안중근 의사를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그 국권 회복 운동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이에 갔는데 문제는 요때 바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 소위 그 3년상을 치르는 게 됐는데 3년상을 마치기 전에 이제 그 이사를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육운동을 시작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삼흥학교를 설치해서 교육운동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천주교 계열의 학교로 이제 남포 도니학교를 인수해서 도니학교 교장도 하고 그렇죠. 직접 또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1907년에 와서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그 호응해서 국채보상 기성회에 가입했고 여기 관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다 이제 일제 방해로 실패해 돌아가면서 또 이때 이제 벌어진 일이 1907년에 그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을 바꿔서 야,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본격적으로 직접 항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의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의병 운동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쭉 직접 일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항쟁을 하는 의병 운동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쭉 전개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분들이 좀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일제에 대한 그 신부님 말씀드린 환상이랄까요? 이게 이제 깨지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뭐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히 직시하게 된 계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1905년의 그 을사늑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현장을 통해서 배우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을 체험하지요, 사실은 직접. 그러니까 네. 민족의 격동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러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을 통해서 정말 젊은이로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아간파천,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재편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 을사보호 조약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사늑약으로 보면 그때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그걸 이제 회에 관련해서 이제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고, 이제 정미칠조약으로 들어서면서 군대까지 해산되는 상황 앞에, 얼마나 무력했으면 당대에 민영환 또는 박승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울분에 부딪혀서 자결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여기서 안중근 의사와 다른 어떤 지향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무력감 때문에 자결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저러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온몸을 바쳐서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앞에 내 한 몸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하게 되는 모양 같은데, 실제로 보면 현장이 당신의 10년의 여정의 현장이 당신을 끊임없이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으로 확장되면서 나라에 대한 온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의미의 이제 투쟁 정신이 함께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무력감으로 자결하던 분들하고 안중근의 차별성을 어디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선생님 계속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야, 이거 괜찮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중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아니니까. 예. 안중근사 국제보사 운동을 하신 건 사실인데 간서 지부장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좀. 이건 제가 잘못 찾아본 것 같아요. 아니, 백과사전 중에 그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좀 고칠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중근의 일본에 대한 인식,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 이것도 이제 한국 근대사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즉, 보통 이제 안중근 의사가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러일 전쟁 이전에는 상당히 치일적인 성향도 있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하고 자기 변신을 통해서 이 의병 활동으로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명성황후 이 참살, 명성황후 시해하면 안 됩니다. 시해란 말은 이제 신하가 왕을 죽인 걸 시해라 그래요. 예. 일본인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참상이라 해야 될까, 어떤 다른 용어를 좀 쓸 필요 있어요. 일본인들의 침략성을, 야만성을 이제 좀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 안중근이 살고 있었던 청계동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김구가 그때 이제 명성황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도 보복을 하자. 막 그렇게 김구 거기서 막 주장도 하고 활동도 막 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청계동이 쫙 퍼져 있던 건 만연했던 거예요. 청계동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인이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도 서서히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그 동학고 무렵이었으니까 1895년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의식을 이제 어렸을 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이 일제 침략 과정에서 일제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서 점점점 확대되는 거죠. 확대. 어떻게 확대되냐? 그것도 이제 천주교 신앙과 관련해서 이 학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침략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났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인식을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그야말로 역천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악당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런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천명이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 인식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895년 명성황후 참상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침략을 겪으면서 이제 점점점 확대되는 거죠. 예.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무장투쟁으로 전환하기 전 단계에서 르각 신부님을 만나게 되면서 뭐 세계 각국은 이미 그 한국의 참상을 알고 있지만 그 자기 나라의 일에 바빠서 남의 나라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나라를 자주 독립할 수 있으려면 교육과 그리고 사회 조직화와 그리고 민심을 단합시켜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뭐 이런 네 가지의 큰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 사업에 그 매진을 하다가 어느 단계 이 교육 사업에 대한 무력감이 그 어느 단계에 가면 무장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혀끝이나 붓끝으로 깨울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걸 이렇게 그 본인이 체험하는 그 전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07년도에서 그 시점에서 무력투쟁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더 빠른 시기에 1905년 6월 달에 상해를 가거든요.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제 드디어 조선이 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해로 이제 집안 전체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독립군 기지를 만든다는 거는 무력 투쟁을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해필이면 거기서 르각 신부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르각 신부님한테 하니까, 르각 신부께서, 야, 그러면 조선은 텅텅 빌 텐데, 너네들이 다 나오면 조선은 누가 지키냐.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조선을 더 진보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이제 도니학교도 이제 인수하고, 상웅학교도 이제 만들고, 해서 교육 활동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교육 활동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특히 상웅학교는 앞에 영어자가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민주교한테 대학 설립을 건의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종교 믿는데 방해가 된 데서 거절했죠. 그 얘기를 듣고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분격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서양 신부는 이거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때 침략성을 이제 딱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전통이 오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있던 프랑스어도 집어쳐요. 이거 제국주의 언어다. 집어치면서 근데 1905년 당시에 다시 영어 상웅학교에 정식 명칭 영어 상웅학교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세계사의 변화를 스스로 말이죠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1905년도는 이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자기 네. 친구 오이란이라는 사람 불러서 상호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1905년도에. 예.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게 대세였어요. 일본어. 예. 근데 일본어를 넘어서 세계 언어화되고 있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프랑스어를 집어쳤지만 뭐 화가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1905년 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세계사의 변화를 예리하게 예민하게 이 피부로 말이죠 막 느끼면서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 뭐 국수적으로 우리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세계사의 변화의 문제 그리고 그 종교의 문제 민족 내부의 타자의 관계성의 문제 이걸 총체적으로 1905년 단계에서 고민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7년 단계에서 이제 한계성을 느끼면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가시는 거죠. 무장투쟁도 결국은 이제 이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번윤을 만났을 때 그 무장투쟁이 10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1000명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교육 활동만 이제 하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7년 당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장투쟁이야말로 네가 해야 될 길이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는 1000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1000명의 양상을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신학 안중근 의사의 신학 그런 신학은 지금도 천주교에서 전 제대로 해석하고 나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실제로 지금 그 사회에 악이 무언가 그리고 그렇죠. 그 악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악을 제거해야 새로운 평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하느님의 질서가 생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신념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을 신학을 안중근 의사는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전 여기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1905년에 영어를 중요하다고 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때가 보면 요 당시가 미국이란 나라의 위치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 이전까지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19세기 말에 그 1차 대공황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국력이 상승해서 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이미 국력에 그 1등과 2등의 국가가 교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이미. 다만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 전략상 대외 문제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직접 이익이 되는 부분에만 개입을 하는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여기에서부터 다들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으로 교체가 되고 모든 세계의 그 구조적인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905년에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일본어를 가르치기 싫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향후의 세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외국어를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설명 듣고 안중근 의사가 이런 정도까지의 그 해안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됐습니다. 예. 모르셨죠? 그런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암울한 시기에 다시 그 정의의 횃불을 드신 또 정의의 횃불이신 안중근 의사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천 애인을 살았던 안중근의 정신과 행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파괴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인 같은 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장군이 유신 독재자 박정희를 저격하여 처단하였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독재자 박정희가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의 맥을 이어갔다면
김재규 장군은 안중근 의사의 맥을 이어간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대비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정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진 안중근처럼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국가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져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탄낸 범죄자 이명박 반드시 처벌하고 또 그의 수혜자이며 공범자인 박근혜 사태, 바로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따랐던 그 천명,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무엇을 했을까? 결코 부정선거를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투신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징표는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안중근 의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대의 징표 프로를 지원해 주시는 주권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애청자들께서 우리 주권방송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